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외곽의 한적한 동네에서 혼자 살고 있는 60대 여성입니다. 얼마 전 새로 지은 아파트로 이사해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죠. 아침이면 창문으로 밝은 햇살이 비쳐와 기분 좋게 눈을 뜹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도 노후한 아파트에 살며 겨울엔 추위와 여름엔 더위와 씨름했는데 요즘은 매일이 참 행복하네요. 저는 남편과 40대 초반에 사별하고 작은 이불 가게를 운영하며 아들을 하나 키웠습니다. 기댈 곳 없이 혼자 힘으로 아이를 책임져야 했기에 남들보다 몇 배로 부지런히 움직여야 했죠. 새벽같이 가게 문을 열고 밤늦게 들어오는 생활을 20년 넘게 했어요. 피곤함에 찌들고 몸은 힘들어도 공부 잘하는 아들 하나 믿고 버텼습니다. 그 아들이 좋은 대학 나와서 대기업에 취직했을 때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죠. 솔직히 제 인생에 젊은 시절만큼 눈물 나는 고난과 역경은 없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사람 일이라는 건 참 알 수 없는 일이더군요. 편안할 줄만 알았던 노후에 젊어서보다 더한 마음고생을 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것도 남이 아닌 가족이라는 이름의 존재 때문에 말이죠. 지난 몇 년간 저에게는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혼자 감당하며 밤마다 울기도 참 많이 울었어요. 그때는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어떻게든 버텨내길 잘했다 싶네요. 오늘 저는 나이 먹어 저처럼 아무에게도 말 못할 소가리를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 용기를 내게 됐어요. 그럼 부디 제 사연이 많은 분께 깨달음과 기쁨을 드릴 수 있길 바라며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사연은 3년 전 저희 외동아들이 같은 회사에 다니는 여자와 결혼한다고 했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며느리들 아이는 아들보다 2살 어린 똑 부러져 보이는 아가씨였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인상이 참 좋았어요. 얼굴이 환하고 웃을 때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지는 게 복스러워 보였거든요. 무엇보다 저를 부르는 목소리가 어찌나 다정한지 속으로 은근히 딸 가진 부모들이 부럽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살가운 며느리를 보고 딸 자식 없는 한을 풀어보고 싶다는 생각까지 하게 됐죠. 아들이 나긋나긋하고 부드러운 성품의 며느리감을 데려온 게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제 이런 마음을 알기라도 하듯 유진이는 저를 볼 때마다 애교를 부렸어요. 어머님, 오늘 머리 하셨어요? 너무 잘 어울리네요. 어머님, 피부가 어쩜 이렇게 좋으세요? 비결이 뭐예요? 이런 말을 스스럼 없이 하더라고요. 무뚝뚝한 아들만 키워오던 저에게는 새로운 경험이라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물론 그냥 예의상 하는 말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아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해주지 않을 말이라 고마운 생각까지 들었죠. 그 뒤로 양가 상견례를 하고 본격적인 결혼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한데 바로 그때부터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집 문제로 고민했는지 심각한 얼굴로 이런 말을 꺼내는 겁니다. 엄마, 일단 집 문제를 해결해야 거기 맞춰서 가구랑 살림을 장만할 것 같은데 우리 전세금 좀 보태줄 수 있어? 당연히 저도 그 정도는 생각하고 있었기에 별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그래, 뭐 전세값이 너무 비싸서 엄두가 안 나지. 당연히 보태줘야지. 아들 결혼시키는데 엄마가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줘? 그래서 저는 평생 모은 돈을 탈탈 털기로 작정했습니다. 이불 가게 하면서 아들 키우고 등록금 내면서도 틈틈이 한 푼 두 푼 모아온 돈이 있었어요.
장사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었지만 아들과 저의 미래를 위해 꼬박꼬박 적금을 부어온 겁니다. 그렇게 20년 넘게 모은 돈이 1억 정도 됐어요. 집 말고는 제 전 재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저는 그 돈을 아들에게 선뜻 내주기로 마음먹었어요. 저에게 1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깝지는 않았어요. 자식 잘 되라고 평생 일한 건데 그럴 때 안 쓰면 언제 쓰겠어요? 예비 며느리도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웃으며 이렇게 말했죠.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알아봐서 좋은 집 구해볼게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며느리의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전에는 저를 보면 반가운 얼굴로 한달음에 달려오던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 인사를 건성으로 하더라고요. 눈도 잘 안 마주치고 말도 짧아졌죠. 그러더니 묻는 말에도 단답형으로만 대답했어요. 네, 아니요. 그래요? 거의 이런 식이었죠. 전에는 안부 전화도 자주 하고 문자도 먼저 보내던 아이가 연락도 뚝 끊고 제가 연락해도 답장이 늦거나 읽고도 답을 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저는 혹시 제가 무슨 말실수를 했나 싶어서 머릿속으로 지난 대화들을 되짚어보기도 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혹시나 해서 마음이 영 불편하더군요. 예비 며느리의 그 차가운 태도는 결혼식 전까지도 계속됐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불안한 마음으로 지내야 했습니다. 유진이를 만난 날에는 잠들기 전에 꼭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뭘 잘못했지? 도대체 무슨 실수를 해서 애 마음이 저렇게 상한 걸까?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냥 그 생각 자체를 접기로 했어요. 아들에게 물어도 모르겠다고 하고 별일 아닐 거라고 하니 괜히 저 혼자 안달하지 말자고 생각했죠. 결혼 준비하느라 바쁘고 예민해서 그런 건데 제가 과하게 받아들인 것 같기도 했고요. 얼마 후 결혼식을 무사히 끝낸 아이들이 신혼여행을 떠났다가 돌아왔습니다. 저는 오전부터 두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으로 정성 들여 상을 차리고 기다렸죠. 허기가 졌는지 며느리가 맛있게 저녁을 먹더니 저에게 작은 상자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여행 가서 어머님 생각나서 사왔어요. 이 색이 어머니한테 아주 잘 어울릴 것 같더라고요. 어머나, 구경만 하기에도 바빴을 텐데 뭘 이런 걸 다 챙겼니? 그냥 오면 어때서? 고맙다. 저는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그동안 유진이가 저한테 좀 차갑게 구는 것 같아서 마음이 쓰였는데 그렇게 선물까지 사온 걸 보니 역시 내가 멀쩡한 애를 괜히 오해했어 싶은 생각이 들어 다시 한번 안심이 됐거든요. 상자를 열어보니 고급스러운 립스틱이 하나 들어있었습니다. 예쁜 핑크색이었죠. 저도 들어본 적이 있는 꽤 좋은 해외 브랜드의 립스틱이었어요. 저는 기분이 좋아 활짝 웃으며 립스틱을 요리조리 살펴보고 거울 앞에서 발라도 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립스틱 바닥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는 게 보였어요. 비매품.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비매품? 이건 파는 물건이 아니라는 뜻 아닌가? 아니, 아까 유진님 분명히 내 생각이 나서 산 거라고 했는데. 그래도 그때까진 설마 했어요. 글씨가 작아서 제가 잘못 본 건가? 요즘은 정품에도 그렇게 쓰나? 뭐 이런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아이들이 소파에 벗어놓은 겉옷을 정리하는데
며느리의 코트에서 영수증이 하나 떨어졌어요. 저는 무심코 그 영수증을 줍다가 거기 적힌 금액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지고 말았습니다. 수십만 원짜리 명품 화장품 세트를 구매한 영수증이었거든요. 그 영수증 아래서 볼펜으로 이렇게 적혀 있는 게 보였죠. 사은품, 립스틱 증정 완료. 그제야 모든 게 이해가 됐습니다. 유진이는 다른 비싼 화장품을 사고 거기에 끼워주는 사은품을 시어머니인 저에게 선물이랍시고 건넨 거예요. 그러면서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제 생각이 나서 샀다니 얼마나 허탈했는지 모릅니다. 제 딴에는 아이들에게 뭐든 다 해주고 싶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1억을 줬는데 돌아온 건 사은품 립스틱 하나라니 그동안 허리가 휘도록 일해온 세월이 왠지 억울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비싼 선물을 바란 건 아닙니다. 그냥 흔한 열쇠고리 하나라도 저를 생각하며 산 그 마음을 원했던 거죠. 근데 그날 며느리가 저에게 건넨 건 선물이 아닌 실망감과 서러움이었습니다. 맘 같아서는 당장 따지고 싶었지만 차마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선물 하나 가지고 따지는 게 속 좁아 보일 것 같았죠. 그래서 그냥 참고 끝까지 아무 말 없이 웃으며 아이들을 배웅했어요. 속에서는 열불이 났지만 겉으로는 웃었습니다. 시집 온 첫날부터 며느리와 얼굴 붉히지 말자고 저 자신을 다독였네요. 그러다 한참 나중에 아들한테 슬쩍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너희 여행 가서 선물은 누구누구 거 샀니? 처가 선물도 좀 준비했어?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아, 장모님이 쓰시던 화장품이 떨어졌다고 화장품 세트 사다 드리는 것 같던데. 아이, 뭐 그런 거는 유진이가 알아서 하니까 뭐 나는 잘 모르겠어. 순간적으로 욱하더군요. 그 고가의 명품 화장품의 주인은 바로 며느리의 친정엄마였던 겁니다. 저는 안 싸돈에 화장품을 사며 사은품으로 나온 립스틱을 받은 거고요. 물론 그 사건으로 마음이 상한 건 사실이지만 마음에 담아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유진이가 마음이 없었다기보다 시간이 없었겠지.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거든요. 그게 저희 고부 사이에도 저의 정신건강에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리석은 행동이었죠. 그때 이미 며느린 저에 대한 마음을 다 보여준 거였는데 저만 어리석게 아무것도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비하면 그 정도는 세 발에 피어 빙산의 일각이었어요. 진짜 제가 거품을 물고 쓰러질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거든요. 사건이 일어난 건 아들이 결혼하고 처음으로 맞는 명절이었습니다. 저는 연휴 며칠 전부터 혼자 조금씩 음식 준비를 시작했어요. 바쁘게 사느라 자주 얼굴 보지 못하는 아들 내외가 온다고 하니 잔뜩 신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갈비찜, 잡채, 전, 나물, 아들이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것들과 며느리가 잘 먹는 음식 위주로 준비했습니다. 저희는 교회에 다녀 따로 차례도 지내지 않으니 그냥 명절 당일에 와서 밥만 먹고 가라고 했거든요. 괜히 갓 시집 온 며느리 부담 주고 싶지 않아 제 딴에는 배려한 겁니다. 며칠 후 드디어 아들과 며느리가 오랜만에 집에 왔어요. 헌데 유진인 들어오자마자 인사도 건성으로 하고 소파에 털썩 앉더니 휴대폰만 만지작거리더군요. 좀 서운했지만 뭐 이제 한 가족이니 거창하게 인사할 필요 있나 싶어 그냥 넘어갔습니다. 유진아, 뭐 마실래? 음료수 줄까? 과일 깎아줄까? 그런 제 말에도 며느리는 심드렁하게 답했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러고는 계속 휴대폰만 보길래 뭔가 할 말을 찾다가 그냥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나 잠깐 누워도 돼? 요즘 일이 많아서 피곤해. 하더니 제 얼굴은 보지도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그래서 저 혼자 부엌에서 음식하던 걸 마저 마무리하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퍼뜩 깜빡한 일이 생각났습니다. 동치미 담그는 걸 깜빡했네. 민수가 동치미 좋아하는데 얼른 담가서 애들 갈 때 들려보낼까? 아들이 어릴 때부터 제가 담근 동치미를 참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괜히 이것저것 음식 만든다고 정신이 없어서 그 동치미를 깜빡한 겁니다. 그래서 얼른 지갑을 찾아 들고 집을 나서며 외쳤죠. 엄마 잠깐 마트 좀 다녀올게. 금방 올 거야. 그러고는 서둘러 필요한 것들만 후다닥 사서 돌아왔습니다. 한 20분쯤 걸렸을까요? 무도 아주 실해 보여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집에 돌아오니 이상하게 거실이 조용했습니다. 방문도 열려 있는데 아들도 없고 며느리도 없더군요. 애들이 어딜 간 거야? 이제 밥 먹어야 하는데. 그래서 얼른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더군요. 할 수 없이 이번엔 며느리에게 걸었습니다. 그런데 벨소리가 집 안에서 나는 거예요. 소리 나는 쪽을 보니까 소파 위에 며느리의 핸드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니, 전화기도 안 들고 어딜 간 거지? 멀리 간 건 아니겠지? 그런 생각을 하며 소파로 걸어가 무심코 며느리의 휴대폰을 들어 올렸어요. 그러다 그만 화들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아니, 놀랐다는 표현만으론 부족해요. 피가 거꾸로 솟았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될까요? 그만큼 충격적이고 믿기 힘든 상황이 펼쳐져 있었거든요. 소파 위에 놓인 며느리의 휴대폰 화면에 이런 이름이 떠 있던 겁니다. 망할년. 순간적으로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망할년?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설마 나를 이렇게 저장해 놓은 건 아니겠지? 아무래도 뭐가 잘못된 게 틀림없어. 그래서 전화를 끊고 다시 한번 걸어봤습니다. 하지만 벨소리가 울리자 또 며느리 휴대폰에는 선명하게 조금 전과 같은 이름이 떴어요. 망할년. 기가 막히더군요. 며느리가 시어머니인 저를 망할년이라고 저장해 놓은 겁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아무 생각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조금 전 며느리 전화기에 떠있던 글자만 눈앞에서 빙빙 돌았죠. 망할년, 망할년, 망할년. 60년이 넘게 살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험한 욕을 다른 사람도 아닌 며느리에게서 듣게 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그때의 기분은 지금 생각해도 뭐라고 표현이 되지 않는 것 같네요. 그렇게 주저앉은 채 얼마나 있었을까요?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나며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엄마, 우리 커피 한 잔 마시고 잠깐 동네 산책하고 왔어. 밥 다 됐어? 아무렇지 않은 아들의 목소리에 저는 터질 것 같은 울음을 삼키며 간신히 일어섰습니다. 아들의 뒤로 주머니에 손을 찔러넣고 들어오는 며느리가 보이더군요. 맘 같아서는 며느리고 뭐고 당장 달려가 머리채라도 잡아 흔들고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소리치고 싶었어요. 망할년이라니? 시어미를 그딴 말로 저장하는 게 제정신이야? 그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얼른 소파 위에 놓인 자기 휴대폰을 들어 통화 목록을 확인하더니 대번에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러고는 살짝 떨리는 목소리로 묻더군요. 어머니, 저한테 전화하셨네요? 저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게 보이기 위해 노력하며 답했죠. 그래, 집에 와보니 안 보이길래 민수한테도 하고 너한테도 했지. 그 소파에 놓고 간 것 같길래 그냥 끊었다. 이제 밥 먹을까?
그런 저를 보더니 며느리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어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넘어갔다고 생각한 모양이었죠. 솔직히 그때 왜 따지지 못했는지 나중에도 여러 번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저마저 이성을 잃는다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넘지 말아야 할 선까지 넘으며 얼굴을 붉히고 저희 가족이 산산조각 나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몰려왔죠. 그때까지는 제가 아직 그 가정과 관계를 지키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지만요. 결국 그날 저는 아들에게 동치미를 담가주지 못했어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 간신히 밥만 먹고 아이들한테 편하게 쉬라는 핑계를 대며 얼른 집으로 돌려보냈거든요. 며느린 오히려 신이 난 얼굴이더군요. 그 후로도 며칠간 전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할 만큼 마음이 상해 힘들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어이가 없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억울했지만 어디에도 하소연할 수가 없어 그냥 혼자 삭혀야 했습니다. 어쨌건 제 아들과 살고 있는 며느리인데 욕해봐야 제 얼굴에 침 뱉기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 혼자 가슴을 치며 그냥 묻기로 했죠. 지금은 가족이 된 지 얼마 안 됐으니 그냥 시행착오를 겪는 것뿐이야.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내가 잘하면 유진이도 마음을 열 거야.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았지만 그때는 그게 저희 가족의 평화를 지키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혼자 아들을 키우며 얼마나 울고 싶은 날이 많았는데 다 이겨내고 대기업 들여보내 결혼까지 시켰는데 그만한 일로 어렵게 지켜온 가족의 행복을 깰 수는 없다고 생각했네요. 그래, 버텨보자. 내가 더 노력하며 다가가 보자. 하지만 그런 제 생각이 얼마나 멍청했는지를 깨닫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덮고 넘어가자 며느리의 행동이 점점 더 도를 넘고 심해진 겁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토요일 아침에 갑자기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누군가 싶어서 열어봤더니 아들과 며느리가 서 있더라고요. 근데 며느리 손에 뭔가가 들려 있었어요. 상자 같은 건데 글쎄 그 안에 고양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오늘 제주도 가는데 그 이틀만 고양이 좀 봐주세요. 저는 깜짝 놀랐죠. 뭐? 고양이? 무슨 고양이? 알고 보니 며느리가 몇 달 전에 고양이를 입양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는 한마디도 없었어요. 아들도 대수롭지 않게 말하고요. 유진이가 키우고 싶어 해서 한 마리 분양받았어요. 귀엽지? 문제는 제가 고양이 알레르기가 있다는 거예요. 고양이 털만 닿아도 온몸이 가렵고 재채기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아들도 아는 사실이죠. 민수야, 엄마 고양이 알레르기 있는 거 알잖아. 다른 데 맡겨라.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맡길 사람이 있으면 여기까지 뭐하러 왔겠어. 엄마, 겨우 이틀만이야. 그냥 방에 넣어두면 되잖아. 밥이랑 물만 주면 돼. 안 만지면 괜찮잖아. 그러면서 고양이가 든 상자를 내려놓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비행기 시간 있어서 먼저 갈게. 고양이 밥은 여기 있어? 그렇게 막무가내로 떠맡기더니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리더군요. 제가 절대 안 된다고 손사래를 치고 불러도 소용없었어요. 심지어 며느리가 아들의 손을 잡아 끌며 급하게 엘리베이터에 오르는 모습도 보였죠. 야, 민수야, 유진아, 안 된다니까! 저는 어이가 없어서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상자 안에서 고양이가 우는 소리가 들리자 저도 울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길에 내다버릴 순 없었죠. 그래서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
작은 방에 풀어주고 문을 닫았어요. 흰색 털을 가진 아기 고양이더군요. 갑작스럽게 맡겨진 게 이상한지 그 녀석도 눈을 두리번거리며 불안해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좀 측은해 보였습니다. 동물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어미가 알레르기가 있든 말든 관심도 없이 놀러가고 싶어 환장한 아들이 문제죠. 그 이후로 이틀간 고양이를 돌보면서 정말 고생했습니다. 아무리 문을 닫아 놓는다고 해도 털이 안 날릴 순 없어 재채기가 계속 나오고 눈도 가렵고 콧물도 났어요. 밤에는 잠도 제대로 못 잤죠. 약을 먹어도 그때뿐이었어요. 그래도 고양이 밥이랑 물은 잘 챙겨줬습니다. 동물 함부로 대하면 벌 받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아들 내외가 여행에서 돌아와서 고양이를 데려갈 때는 정말 힘이 빠졌습니다. 제주도까지 다녀와서도 저한텐 흔한 귤 쪼가리도 안 내놓더라고요. 아들 손에는 제주도 특산품인 옥돔과 한라봉 상자가 들려 있었는데 그건 또 처가몫인지 저에게는 삐쭉 형식적인 인사만 하더니 고양이만 데려갔죠. 엄마 고마워. 어머니 감사해요.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 뒤로도 며칠 동안 저는 병원에 가서 주사까지 맞을 만큼 고생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괘씸해서 헛웃음이 다 나오더군요. 하지만 제가 한숨 쉴 일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일주일쯤 뒤가 제 생일이었거든요. 솔직히 기대도 안 했습니다. 지난 일들을 겪으면서 아들과 며느리한텐 더 이상 기대를 안 하는 게 정신건강에 좋다는 결론을 얻었거든요. 그래도 아들은 전화라도 하겠지 싶었어요. 제 배 아파 낳은 자식인데 엄마 생일에 전화 한 통 하는 게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헌데 친구들이 축하한다고 연락하고 친척들이 전화 통화할 동안 며느린 고사하고 아들에게서도 문자 메시지 한 통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혹시나 해서 종일 기다려봤지만 역시나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주말이라 회사 일이 바쁜 것도 아닐 텐데. 결국 다음날 제가 먼저 아들한테 전화해봤어요. 민수야, 요즘 어떻게 지내니? 어제는 바빴어? 그랬더니 아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목소리로 그러더라고요. 그냥 똑같죠 뭐. 회사 다니느라 정신없는 거. 요즘 감사기간이라 주말에도 바빠요. 왜요? 아 그래 바빴구나. 알았다. 몸 상하지 않게 조심하면서 일해라. 그때까지도 아들은 제 생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더군요. 기대하지 말자고 생각하면서도 섭섭한 마음은 어쩔 수 없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며느리 본 이웃 여자가 자랑하던 게 떠올라 저도 모르게 울컥하더라고요. 아유, 며느리 보니까 너무 좋아. 시집와서 시부모 첫 생일은 며느리가 챙기는 거라고 상다리가 부러지게 한 상 차려놨더라니까. 얼마나 기특하고 고마운지 눈물이 다 나더라. 아들 키운 보람 있지 뭐야. 그에 비해 제 신세는 뭔가 싶었어요. 아들이 결혼하고 2년이 넘도록 며느리한테 생일상은커녕 축하 인사 한마디 못 들어봤으니 말이에요. 그래도 감사기간이라 주말에도 바쁘다고 하니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제 친정 조카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언니 막내딸인데 어려서부터 저를 잘 따랐거든요. 이모, 저 지난 주말에 민수 오빠 봤어요. 뭐? 어디서? 친구들이랑 스키 타러 갔다가요. 부부가 같이 왔던데요? 근데 사람이 워낙 많아서 인사는 못했어요. 그랬구나. 조카는 생일에 선물 못해서 미안하다며 대신 용돈 보냈다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 머릿속은 아들 내외에 대한 실망감으로 꽉 차 조카의 말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어요.
분명 감사 기간이라 주말에도 바쁘다더니 부모 생일에 전화 한 통도 없이 둘이 스키를 타러 갔던 겁니다. 아무리 마음 비우려고 해도 자꾸 혼자 공허한 기대를 품었다가 실망하는 제가 너무 한심하더군요. 그런데 한 두어 달쯤 뒤에 더 기가 막힌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날은 아들의 사촌 동생, 그러니까 저에게는 시조카의 결혼식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나서도 자주 왕래하던 사이라 저와 아들 내외까지 결혼식에 참석하게 됐죠. 근데 식이 끝나고 피로 현장에서 밥을 먹으며 며느리가 아들한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아무리 결혼식장 뷔페라지만 먹을 게 너무 없다. 안 그래 오빠? 동네 결혼식장이 다 그렇지 뭐. 그래도 난 뷔페라고 해서 은근히 기대했단 말이야. 저번에 우리 엄마 생신 때 갔던 호텔 뷔페 기억나지? 거기 음식 진짜 맛있더라. 랍스터에 스테이크에 양갈비도 냄새 하나도 안 나고 부드럽던데. 아우, 입맛만 버렸어. 우리 나중에 거기 또 가면 안 돼? 그러지 뭐. 많이 먹지 말고 그냥 허기만 채워. 나가서 파스타 사줄게. 그렇게 두 아이가 제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떠드는 겁니다. 이건 눈치가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제가 안중에 없는 거라는 결론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시부모 생일에는 전화 한 통 없이 둘이 스키를 타러 갔으면서 친정 부모 생일에는 호텔 뷔페에 다녀온 거죠. 그때 제 표정이 안 좋았는지 유진이가 슬쩍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도 가시면 좋아하실 텐데 다음에 모시고 갈게요. 마치 보채는 어린아이에게 사탕 하나 던져주듯이 하는 말에 오히려 속이 더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며느리도 믿지만 그런 마누라 치마폭에 쌓여 제 어미 마음엔 관심도 없는 아들이 더 미웠어요. 며느리야 남이니까 그렇다 쳐요. 근데 제가 죽을 고통을 견디며 나아 새벽부터 밤까지 열심히 일해서 대학까지 보낸 아들 하는 꼬락서니가 정말 가관이더라고요. 장가 보내고 나자 제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 아들이 된 것 같더라니까요. 맘 같아서는 뒤통수라도 한 대 치고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냉수만 벌컥벌컥 들이켜며 뒤집힌 속을 달랠 수밖에 없었네요. 명절이라고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결혼하고 첫 해에만 제대로 오더니 그 다음부터는 늘 어떤 핑계를 둘러대며 집에 오지 않으려고 용을 쓰더라고요. 엄마, 올해는 유진이 친정에 먼저 가기로 했어. 그쪽 할머니가 편찮으셔서. 말로는 며느리 친정 먼저 갔다가 명절 당일엔 오겠다더니 역시나 전화 한 통도 없이 연휴가 끝나버렸죠. 저는 그해 설에 혼자 떡국 끓여 먹고 TV 보면서 명절을 보냈습니다. 추석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유진이가 몸이 좀 안 좋아.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빴거든. 이번 연휴에 그냥 집에서 푹 쉬어야 할 것 같네. 그래, 알았다. 아프면 쉬어야지. 명절이 뭐 대단한 거라고. 신경 쓰지 말아라. 늘 그렇다 보니 이제 무덤덤하더라고요. 혼자 음식 준비해놓고 실망하면 서러워 나중엔 아예 준비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다짐했죠. 그래, 각자 편하게 살자. 아이 부모 자식이라고 뭐 꼭 보고 살아야 하나? 너인 너희대로 나는 나대로 그냥 별탈 없이 살면 그만이지. 그렇게 마음을 비우고 나니 오히려 편하더라고요. 물론 외로움은 어쩔 수 없었지만 저도 이불 까게 하며 교회에도 열심히 나가고 제 생활에 집중하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얄미운 며느리는 그렇게 무덤덤해지려 노력하는 저를 끝내 폭발하게 만드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 일로 그간 꾹꾹 눌러온 제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오고 말았죠. 사건은 아주 우연히 일어났어요. 그날은 제가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나 백화점 구경을 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한 친구가 손주를 봤다고 해서 출산 선물을 사기로 했거든요.
그 핑계 삼아 주말에 백화점 구경도 하고 친구들과 점심도 먹기로 했죠. 그래서 가벼운 발걸음으로 기분 좋게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헌데 친구들과 만나기 전에 들른 화장실에서 너무나 어이없는 상황을 마주하게 됐네요. 아직 이른 시간이라 백화점에 사람이 많지 않았고 화장실은 더 그랬죠. 제가 들어가기 전까지 텅 비어 있고 딱 한 자리에만 사람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옆칸에 들어가 볼일을 보려던 찰나 저를 멈춰 세우는 목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겠어요? 아무리 들어봐도 익숙한 음성이었어요. 아니 언니, 내가 왜 시어머니한테 화가 나는 줄 알아? 그건 분명히 누군가와 통화하는 저희 며느리의 목소리가 틀림없었습니다. 저는 돌처럼 굳어 변기에 앉다 말고 숨죽여 그 소리에 귀 기울이게 됐어요. 결혼할 때 나 진짜 기대 많이 했거든? 시어머니 아파트 있잖아. 그거 재건축 확정 난다고 소문이 자자했었어. 그래서 난 당연히 그 아파트를 우리한테 주실 줄 알았지. 오빠 결혼하면 자기 혼자 살 건데 그렇게 큰 집이 뭐가 필요 있어? 내 친구 얘기 들으니까 걔네 시부모님은 나중에 손주 태어나면 큰 집 필요하다고 45평짜리 아파트를 아들네 신혼집으로 내주고 자기들은 20평대 전세로 이사 갔다고 하더라고. 얼마나 현명해.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너무 생각지도 못한 얘기를 들으니 현기증까지 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옆칸에서 그 모든 얘기를 다 듣고 있는 줄도 모르고 며느린 입에 거품이라도 물듯 신나게 제 욕을 해댔습니다. 근데 뭐? 전세금 1억? 내가 어이가 없어서. 노인네가 무슨 욕심이 그렇게 많아?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다 내주고도 더 못 줘서 아쉬워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자기는 30평대 아파트 떡하니 차지하고 앉아서 결혼하는 우리한테는 1억 던져주고 온갖 생색을 다 낸다니까? 1억이 뭐야 1억이. 언니, 그 아파트 재건축되면 몇 억이 오를지 모르는데 내가 성질이 안 나게 됐어? 진짜 그 노인네 너무한 거 아니냐고. 며느리의 목소린 분노가 가득했어요. 그때부터 진짜 열받았어. 시어머니가 날 무시하는 것 같았거든. 아파트 재건축되면 떼돈 버는 건데 그걸 왜 아들 안 주고 자기가 갖고 있어. 그러면서 전세금 1억 줬다고 큰 소리나 치고 꼴 보기 싫어서 미치겠다니까. 근데 내가 왜 며느리 노릇을 해? 자긴 부모 노릇 똑바로 안 하면서 자식 노릇바라면 그게 양심 없는 거 아니야?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 변기에 그냥 풀썩 주저앉았어요. 그동안 저를 미워하고 밀어낸 이유가 고작 돈 때문이었다니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헌데 며느리는 아직도 할 말이 많은지 이번엔 갑자기 기분 좋아진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당연하지. 내가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이유진이 아니지. 그래서 일부러 시어머니 생일이고 명절이고 일절 안 가고 연락도 안 하잖아. 작년에 스키장 갈 때도 일부러 시어머니 생일에 맞춰서 1박 2일 숙소 예약했다니까? 기가 막혔습니다. 며느리가 제 생일을 잊었다고 생각해도 괘씸했는데 알면서도 일부러 모른 척하고 놀러 갔다고 하니 정말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놀랄 일은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참, 우리 고양이 키우는 거 알지? 사실 내가 고양이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시어머니가 고양이 알레르기가 있다고 해서 일부러 더 키우는 것도 있어. 고작 1억 던져준 신혼집에 와서 시어머니 노릇할까봐 우리 집엔 얼씬도 하지 말라고. 알레르기가 있더라고. 저번에 제주도 놀러 갈 때 일부러 우리 친정에 못 맡긴다고 핑계대고 시어머니한테 맡겼거든? 그랬더니 얼굴이 아주 볼만하더라니까? 당연하지. 나한테 며느리 노릇 바라면 진짜 양심 없는 거야. 자기가 뭘 해주고 그런 걸 생각해야지. 오빠? 오빠야 뭐 내가 하자고 하면 무조건 좋다고 하는 사람이잖아. 자기가 이제 남은 평생 나랑 살지 엄마랑 살겠어? 그러더니 낄낄거리며 전화를 끊고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저는 변기에 앉아 입을 틀어막은 채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
그게 그간 며느리와 제가 겪은 갈등의 비밀이었다니 너무 황당했어요. 제 아파트, 서울 변두리 구축이지만 재건축 이야기가 나오던 그 아파트를 넘겨주는 게 유진이가 저한테 바라던 일이었습니다. 제가 그 아파트를 아들한테 내주고 저는 작은 집으로 이사 가길 바랬던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런 며느리의 속내를 전혀 몰랐어요. 그냥 평생 모은 돈 1억을 주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죠. 물론 나중에 더 나이 먹어 제가 떠나면 그 집이 아들에게 간다는 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아직 제가 건강하고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잘 살던 집을 아들 내외에게 줘야 한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린 그걸 무시당한 거라고 받아들이다니 제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 사실을 알고 나니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그래서 결혼 전에 갑자기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신혼여행 선물로 사은품 립스틱을 내민 것도, 휴대폰에 저를 망할 년이라고 저장한 것도, 명절에 안 온 것도, 고향 일을 맡긴 것도 전부 그 일에 앙심을 품고 일부러 벌인 일이었죠. 너무 기가 막혀 손발이 다 떨렸어요. 며느리가 그러는 동안 아들이라는 녀석이 말리기는커녕 그 장단에 같이 놀아놨다고 생각하니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재건축 아파트를 안 줬다고, 전세금 1억밖에 안 줬다고 아들 내외가 합심해서 그렇게 저를 미워하고 괴롭힌 거였어요. 결국 그날 저는 친구들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놀라서 우느라 얼굴이 엉망이었고 마음은 더 엉망이었거든요. 그래서 배탈이 났다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뒤 서둘러 백화점을 나와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택시에서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너무 분하고 억울하고 허탈했죠. 어떻게 돌아왔는지 모르게 집 안으로 들어서 무너지듯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더 울었습니다. 그리고 전 그날 결심했어요. 그냥 저에게는 자식이 없다고 생각하기로요. 또 언젠가 반드시 오늘의 이 치욕을 되갚아주겠다고도 결심했죠. 그 이후로 며칠을 잠도 잘 수 없었어요. 그간 며느리와 아들을 위해 노력했던 모든 게 멍청하게 느껴져 미칠 것 같더라고요. 전부 다 부질없는 행동이었는데 전 그것도 모르고 기대하고 실망하는 일상을 반복했던 겁니다. 처음부터 며느린 절 공경하고 정을 나눠야 할 가족이나 시부모로 본 게 아니었어요. 그냥 재건축 아파트를 가진 노인네, 딱 그 정도로만 본 겁니다. 그러니 자기가 원하는 아파트를 안 줬다고 단박에 망할 년을 만들어버린 거죠. 전 그날 이후로 아들 내외한테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 애들도 연락하지 않고 거의 소식을 주고받지 않고 지냈죠. 며느리의 허수아비가 된 아들에게 더 이상 할 말도 없고 궁금한 것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몇 달이 흐른 어느 날 제가 사는 동네가 갑자기 시끌시끌해졌습니다. 몇 년을 끌어오던 아파트 재건축이 드디어 확정됐다는 소문이 퍼진 거죠. 그러더니 이야기가 급물살을 타고 진전돼 조합이 구성되고 본격적으로 재건축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동네 부동산에서도 난리가 났더군요. 집값이 하루가 다르게 오르며 매물을 내놨던 사람들도 다 걷어들이고 있었어요. 그러니 남은 매물의 가격도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혹시나 하고 알아보니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5억 정도 하던 집을 8억이 넘게 받아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고민 끝에 결국 큰 결심을 했습니다. 집을 팔기로요. 솔직히 더 기다려 새 집에 들어가는 게 가장 최선이겠지만 재건축이 되면 몇 년 동안 살 집도 따로 알아봐야 하고 분담금도 내야 하고 이것저것 복잡하잖아요. 저는 이 나이에 그런 감당하기가 싫더라고요.
그리고 8억이 넘는 돈이면 제 남은 노후는 완벽하게 보장된다고 생각했죠. 게다가 재건축이 확정되긴 했지만 갈 길이 먼 게 사실이었어요. 확정 후에도 조합 문제랑 건설사 문제로 세워라 내워라 지지부진하며 분담금만 올라가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말을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거 기다리며 속 끓이는 것도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그래, 내가 뭐 얼마나 더 떼돈을 벌겠다고. 솔직히 이 정도도 기대 이상이지. 차라리 지금 팔아서 죽을 때까지 살 집으로 이사하고 깔끔하고 마음 편하게 살자. 집을 내놓자마자 금방 팔렸습니다. 평생 살던 집이라 정이 들긴 했지만 미련 없이 계약했죠. 그리고 그 돈으로 인근에 있는 좀 더 작지만 새로 지은 아파트를 매입했어요. 솔직히 나이 먹으니 집 관리하기도 힘들고 20평대가 딱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왔거든요. 평수는 줄었지만 새 아파트라 깨끗하고 편의시설도 잘 돼 있어 너무 좋더라고요. 단지 조경은 또 얼마나 잘 해놨는지 열공원 안 부럽더군요. 집을 사고 남은 돈은 예금자 보호법에 맞춰 몇 개 은행에 안전하게 잘 넣어뒀습니다. 얼마가 될진 모르지만 여생을 지켜줄 든든한 노후 자금이었죠. 모든 일을 끝내고 나니 마음이 무척 편안했어요. 이제 새로 시작하는 기분으로 살아가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사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갑자기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더군요. 그맘때는 거의 연락도 없던 애가 무슨 일인가 싶더라고요. 엄마, 이사한 집은 어때? 나 한번 안 불러? 집들이 해야지. 집들이는 무슨, 노인네 사는 게 똑같지. 아이, 그래도 갈게. 엄마가 어떻게 사는지는 내가 봐야지. 하나뿐인 아들인데. 어이가 없어서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지가 언제부터 부모 일에 그렇게 관심이 많았다고. 하지만 굳이 오겠다는 애를 막는 것도 이상해 그냥 그러라고 했죠. 며칠 뒤 토요일 오후에 아들이 새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근데 혼자 온 게 아니었어요. 며느리도 같이 왔더라고요. 며느리 얼굴을 본 것도 정말 오랜만이었죠. 헌데 이번엔 빈손이 아니더군요. 두 아이가 양손 가득 뭔가를 바리바리 들고 왔더라고요. 어머니, 이사하셨으니까 좋은 일만 있으시라고 좀 준비해봤어요. 휴지랑 주방 세제. 참, 여기 현관에 걸어두시라고 명태 액마기도 샀어요. 이거 요즘 유행이거든요. 그러면서 나무로 만든 생선에 실이 감겨있는 장식품을 사왔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집에 그게 어울리기나 하니? 저는 괜히 좋은 말이 나가지 않았죠. 결혼하고 시댁에 오는 내내 빈손으로 덜렁덜렁 오던 애가 갑자기 이것저것 들고 들어온 게 이상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불안한 마음이 들고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더라고요. 그런 제 말에 아들이 민망한 듯 멋쩍게 웃으며 얼버무렸죠. 아, 그러네. 그럼 이건 그냥 가져가야겠다. 유행이라 별 생각 없이 샀는데. 저는 콧방귀를 끼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너희가 생각 없는 게 어디 하루 이틀이냐? 그래도 일단 집안에 들였으니 거실에 앉으라고 하고 음료수를 가져다 줬습니다. 헌데 아들이 무슨 할 말이 있는지 불편한 표정으로 한참 뜸을 들이더니 간신히 입을 열었어요. 엄마, 사실은 나 얼마 전에 회사 그만뒀어. 예상치 못한 아들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 그 좋은 회사를 그만뒀다고? 왜? 아니, 갑자기 날 지방으로 보내버리겠다는 거야. 그것도 강원도 깡시골로. 내가 왜 그런 대접을 받고 계속 다녀야 해. 그래서 그냥 시원하게 사표 날리고 내 발로 나왔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어렵게 공부시켜 대기업 보냈다고 좋아했더니 일을 어떻게 했길래. 그게 말로만 듣던 좌천이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지금 어떡하고 있어? 다른 데 알아보고 있어? 아들은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아니, 그게 알아는 봤는데 쉽지가 않네. 내가 어린 나이도 아니고 요즘 나보다 훨씬 좋은 대학 나와서도 놀고 먹는 젊은 애들 많잖아. 너무 속상해서 눈물이 왈칵 쏟더라고요. 아무리 미운 짓을 해도 제가 낳은 자식인데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어떡할 건데? 그때 가만히 듣고만 있던 며느리가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본 게 있어요. 유진이가 눈을 반짝이면서 말하더군요. 카페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해요. 요즘 카페가 대세잖아요. 오빠가 커피를 좋아하기도 하고 괜히 안 되는 취직 때문에 시간 낭비하는 것보단 그게 나을 것 같더라고요. 전 그냥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어머님 돈 좀 빌려주세요. 이렇게 어려울 때 어머님 아니면 누가 저 일 도와줘요. 거기까지 듣고 저는 속으로 탄식했습니다. 아, 결국 이거였구나. 어쩐지 생전 연락 한 번이 없던 애들이 집들이 선물 사서 들이닥칠 때부터 불안하더니 결국 저에게 원하는 건 돈이었던 겁니다. 전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 물어봤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제가 액수를 묻자 며느리의 눈이 기쁨으로 빛나는 게 보이더군요. 한 1억 5천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이왕이 하는 거 지하철 가깝고 평수도 좀 크게 해야 잘 될 것 같아서요. 요즘 제일 잘 나가는 카페 가맹점에 알아보니까 그 정도면 될 것 같더라고요. 유진이가 두 손을 모으면서 애원하듯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평소에는 저를 똑바로 바라보지도 않던 애가 말이죠. 저는 아무 말 없이 며느리 얼굴을 마주봤어요. 휴대폰에 저를 망할년이라고 저장해놓고 화장실에서 그렇게 욕하던 애가 돈이 필요하니 안면을 잘도 바꾸더라고요. 그때 말없는 저를 향해 아들이 한마디 했습니다. 엄마, 집 팔아서 돈 많이 벌었잖아. 그 집 얼마 주고 팔았어? 내가 보기에 이 집 사고도 엄청 많이 남았을 것 같은데. 이자도 적은데 그거 그냥 은행에 넣어두면 뭐해? 이럴 때 자식 한번 화끈하게 도와주는 거지. 엄마가 밀어만 주면 우리 잘 해낼 자신 있어. 그렇게 아예 돈 내놓으라고 대놓고 말하더라고요. 그래도 여전히 제가 아무 반응이 없자 며느리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오빠 말고 자식이 또 있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그 돈 전부 저희 주실 거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말고 진짜 필요할 때 주시면 좋겠다는 거죠. 어머니는 아직 이불 가게도 잘하고 계시고 급하게 큰 돈 들어갈 일 없으시잖아요. 저희가 장사 잘해서 효도할게요. 오빠가 얼른 다시 자리 잡아야 어머니한테도 손주도 안겨드리죠. 안 그래요? 뻔뻔한 두 아이의 태도에 말문이 막히더군요. 저라면 소름까지 끼친다며 떠들어대던 며느리가 돈이 필요하니 넙죽 엎드려 저를 어르고 달래려고 했어요. 저는 가만히 앉아 두 아이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아들은 당당한 표정이었고 며느린 기대에 찬 눈빛이었어요. 그 순간 아들 내외에게 홀대받았던 모든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이가 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천천히 일어나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서랍장을 열어 봉투 하나를 꺼내와 아들과 며느리 앞에 탁소리가 나게 내려놨어요. 너희들 이게 뭔지 아니? 아들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서류를 집어들더니 봉투를 열어보고 대번에 얼굴이 굳어졌죠. 아니 엄마, 이건 왜... 너도 기억하는구나. 그래, 차용증이야. 너 결혼할 때 내가 준 전세금 1억 그거 줄 때 받은 차용증이지. 공증까지 받아둔 거야. 제 말에 아들은 멍한 표정으로 절 쳐다보고 옆에서 서류를 빼앗아 본 며느린 기겁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오빠가 언제 이런 걸 썼어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결혼 전에 민수한테 받아둔 거다. 전세금 주면서 혹시나 나중에 증여세로 문제 생길까봐 형식적으로라도 쓰자고 했지. 민수가 도장 찍고 서명한 거야. 공증받아서 법적으로도 유효하고. 서류를 든 며느리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는 게 보였습니다.
전혀 상상도 못했던 일인지 적잖이 당황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어찌나 고소한지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사실 그런 용도로 받아놓은 건 아니었지만 아들과 며느리의 행태가 하도 어이없어 그때 받아둔 서류를 무기처럼 사용하게 된 겁니다. 저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는 아이들에게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나 이 차용증으로 대여금 청구 소송 준비할 생각이다. 그 말에 아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더니 다급하게 말했어요.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그건 그냥 형식적으로 쓴 거잖아. 진짜 갚으라고 한 것도 아니면서 왜 이제 와서 이러는 거야? 형식적이든 뭐든 차용증은 차용증이야. 공증도 제대로 받아놨고 법적으로 유효해. 변호사한테 확인도 받았다. 그때 갑자기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어요. 며느리가 저를 도끼 눈으로 바라보더니 손에 든 종이를 보란듯이 벅벅 찢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더니 도끼를 잔뜩 품은 목소리로 소리쳤죠. 하! 이딴 종이 쪼가리가 뭐라고요? 찢어버리면 그만 아니에요? 그런 며느리의 행동에 아들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맞아, 잘했어 유진아. 엄마, 정말 이럴 거예요? 하지만 저는 당황하지 않았고 오히려 여유롭게 코웃음을 치며 말했죠. 많이 배워서 똑똑한 줄 알았더니 너희들 완전히 헛똑똑이구나. 그거 보고도 못 느꼈어? 복사본이잖아. 진짜 서류는 내가 상담받은 변호사한테 맡겨놓고 왔지. 뭐라고요? 제 말에 놀란 며느리가 절망적인 표정을 짓더니 이내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진짜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제발요. 오빠가 회사도 그만뒀는데 지금 갑자기 이 돈을 갚으라고 하시면 어떡해요? 하지만 저는 차가운 표정으로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은 다급한 목소리로 물었죠. 어디 전화하는 거야? 변호사? 그때 며느리의 핸드폰이 울리자 아들이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돌려 자기 마누라를 바라보더군요. 저는 애써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어요. 얼른 전화기 꺼내봐라. 네 휴대폰에 날 어떻게 저장해놨는지 한번 보자. 그러자 며느리가 어찌나 놀랐는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입까지 틀어막더군요. 어머니, 그런 게 아니라... 아들은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며느리의 휴대폰을 빼앗아 들고 화면을 확인했어요. 그러더니 입술을 깨물며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유진이 핸드폰에 여전히 제가 망할년이라고 저장돼 있는 게 확실했죠. 엄마, 이게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유진이가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됐어. 네가 두 눈으로 보고서도 그런 말이 나와? 너희가 오죽급하면 이 망할년한테 돈을 빌리러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난 너희한테 한 푼도 보태줄 생각 없고 그동안 빌려준 돈도 회수해야겠다. 그러니 얌전하게 집으로 돌아가서 소장이나 받아. 그러면서 저벅저벅 걸어 현관문을 열며 소리쳤어요. 둘 다 내 집에서 당장 나가! 1억은 법대로 받을 테니까 알아서 준비해. 엄마, 제발 이러지 마. 우리더러 갑자기 그 큰 돈을 어떻게 마련하라는 거야? 그래요 어머니, 1억이 무슨 장난이에요? 며느리가 울먹이며 하는 말에 제가 허공에 대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왜? 네가 받으면 고작 1억인 돈이 갚으려고 하면 장난이 아닌 게 되는 거냐? 그래, 나한테도 그 돈은 장난이 아니었어. 민수 아버지 떠나고 아침부터 밤까지 이불 가게에 붙어서 열심히 번 돈이었다고. 그 말에 아들과 며느린 말문이 막힌 듯 입만 뻥끗거렸습니다. 나가거라. 당장 나가! 안 나가면 경비를 부르든 경찰을 부르든 쫓아낼 테니. 내가 못할 것 같니? 그런 저의 서슬퍼런 기세에 결국 두 아이가 엉거주춤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유진이가 문 밖에서 계속 울면서 중얼거렸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1억을 달라고 할 생각은 없었어요. 근데 집을 팔고 이사하고 나자 언젠가 아들 내외가 찾아와 돈 문제로 억지를 부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보험처럼 그 서류를 들고 변호사에게 찾아가 소송이 가능한지를 물었죠. 하지만 두 아이가 저를 자극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묻어두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날 결국 아들 내외는 자기 신세를 자기들이 볶는 짓을 벌인 겁니다. 그 뒤로 소장이 날아가자 며느리가 매일같이 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제가 받지 않자 문자 메시지도 보내고 아들과 함께 집 앞에 찾아와 무릎을 꿇기도 했죠. 그래도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습게 보이면 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한번 틈을 보이면 그 틈을 파고들며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애들이 분명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두 아이의 모든 연락을 거부하고 소송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그 와중에 하루는 친구가 집으로 놀러왔다 제가 받지 않는 전화기를 보게 됐어요. 그러더니 의아한 표정으로 이렇게 묻더군요. 아까부터 전화가 계속 오는데 왜 안 받아? 근데 저게 누구니? 인과응보? 왜 사람을 저렇게 저장해놨어? 고개를 갸웃거리는 친구를 보며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 자기가 저지른 대로 다 받는 사람. 누군데 그래? 저는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보면서 조용히 웃었네요. 그렇습니다. 며느린 이제 저에게 했던 악행을 그대로 돌려받으며 고통받고 있죠. 아직도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거든요. 당연히 제가 승소하겠죠. 하지만 솔직히 돈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동안 제가 겪은 일에 대한 화풀이도 아니에요. 그저 남은 제 삶이 편안하길 바라는 간절한 바라기일 뿐입니다. 이쯤이면 이제 며느리도 알게 되지 않았을까요? 뛰는 며느리 위에 나는 시어머니가 있다는 걸요. 오늘 제 사연을 함께 하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만일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따뜻한 조언의 말씀을, 아니라면 따끔한 조언의 한마디를 해주시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추워지는 날씨에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요.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